예, 안녕하세요. 주청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아는 미국 대통령이 몇 분 계시죠. 예.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분은 제외하고 미국 대통령 한 3명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그럼 길 가는 사람 딱 자꾸 얘기해보면 최소한 3명 안에는 꼭 들 겁니다.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를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 그런 분이란 얘기죠. 네. 여기는 이제 그분이랑 좀 관계가 깊은 장소입니다. 어디냐면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의 승리를 확정하다시피 한 전투가 있죠. 예. 게티스버그 전투인데요.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가 게티스버그고 여기가 그 게티스버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공원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공원의 이름도 밀리터리 파크입니다. 예. 거기서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발표된 곳이라 여기 전쟁 요쪽 조금 오른쪽에 이쪽 부분에 좀 더 가보면 그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얼 끝에 메모리얼 내 연설문도 있고요. 링컨 흉상 을 가운데 두고 둘로 이게 연설문이 좀 되다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 그 끝부분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아는 문구가 있죠.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하는 정부를 만들자.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근데 당시 연설할 때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에 대한 평가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 통합에 대한 공헌 외에 뭔가 더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실정을 할 기회가 시간이 없었다. 통일되자마자 바로 저격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을 통한 민심 위반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당시 북부와 남부의 전쟁 할 때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북부의 승리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당시에.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남부에서 잘 싸웠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여간에 북부의 승리가 당연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뭔가 큰 일을 해내도 생전에는 제대로 평가받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여간에. 이번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에 보시면 자본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본구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이론이 모딜리아니아 밀러의 연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재무관리 이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죠. 예. 이분들의 연구는 사실 가정을 세워서 하다 몇 가지 가정이 있다 보니까 좀 현실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큰 명성을 얻은 거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실제 강의 전에 이렇게 보시면 강의 전에 이제까지 얘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뭘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주제 선정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뭘 할까 좀 신경을 좀 썼거든요. 억지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고 기억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주제와 좀 연결된 내용을 찾아서 붙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면 잘 안 맞더라도 억지로 연결된 포인트를 좀 찾아서 억지로 붙였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주제가 자본구조다 보니까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구조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워낙 크고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의 결론을 또 도출하는 것처럼 뭔가 이론을 정립되어 있지만 의외로 예외가 있는 법칙이나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렌체스터의 법칙 얘기를 할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일본 전국시대랑 우리 역사의 조선에 있었던 임진왜란까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강의할 내용도 많은데 생각 외로 좀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기업의 재무 구조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투자에 대한 분야였다면 이쪽은 그걸 어떻게 조달해서 자본 구조 비용을 맞추느냐. 대차제표 이쪽 대변에 대한 재무 상태표의 오른쪽에 대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재무 구조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본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질 때, 부채를 어느 정도 쓸 때, 아니면 자본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질 때 최적의 자본 비용을 가져서 그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가,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재무관리자들의 역할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를 위해서 우수한 투자안을 선별하는 거죠. 이쪽에 투자안 선별해서 그에 맞춰서 자산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투자안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일과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 자금을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거죠. 조달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본 조달에서 크게 두 가지, 좀 보통주나 우선주를 통한 자기 자본 조달 방식이랑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타인 자본으로 구성됨은 이미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이랑 타인 자본 비용으로 각각 구성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이잖아요. 따라서 자본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평균 자본 비용도 계속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결정한 여기서 결정한 투자안들 있잖아요. 투자안에 따라서 기업 활동의 결과에 따라 미래 벌어질 현금 흐름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때 그 현재 가치하는 값이 바로 또 요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의 변화는 기업 가치의 증감을 또 초래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평균 자본 비용,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고요. 이때 그 자본 구조를 최적 자본 구조,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이 최적의 자본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분이 오늘의 주제인 캐피탈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성격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타인 자본은 우선 청구권이 있죠. 먼저 이거 말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일 먼저 제작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쪽 비용이 빠지죠. 그리고 세금 빠지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쪽에 대한 청구권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 자본은 앞서 말한 우선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의 한계가 또 명확하죠. 되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에는 청구권이 맨 마지막 후순위이고, 이 청구권의 한계도 정해져 있지 않죠. 기한도 없고, 맨 마지막에 남는 모든 게 다 이쪽이죠. 남는 모든 게 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 자본을 쓸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권 행사에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정해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불능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기존의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는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와 반대로 부채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요 비율의 어느 위치 간에 최적의 자본 비용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한
대해서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 대표적인 결과가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무관련성 이론입니다. 이 무관련성 이론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와 뭐 관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진 뭐 관념과 좀 배치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그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현실에는 이러니까 이걸 바꾸고, 그렇다면 재본 MM에서 뭘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바꿔가면 계속 최적 자본 구조를 찾을 수 있는 찾아가는 기준이 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